그녀는 제단 앞에 홀로 남겨졌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그녀의 백만장자 상사가 천천히 다가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내 말대로 해요. 내가 신랑인 척 연기하는 겁니다. 그 바보는 벌써 2시간째 사람들을 바보처럼 기다리게 했어. 음악, 장담하는데 그 겁쟁이는 도망쳤을 겁니다. 수연은 연회장의 반쯤 열린 문틈으로 손가락을 꽉 움켜쥐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바 근처에 모여든 무리의 억눌린 웃음소리를 뚫고 외삼촌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라 호텔에 모인 200명의 하객들. 그들의 모든 속삭임이 마치 귓가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쯧쯧, 불쌍해서 어째. 저런 굴욕을 어떻게 감당한담? 수연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원석 회장이 이 연회, 곧 오케스트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신랑이란 놈은 나타날 배짱도 없었구만.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연회장 전체가 간신히 감춘 병적인 호기심으로 진동하는 듯했다. 수연은 숨을 쉬려 애쓰며 눈을 감았지만 웨딩드레스의 코르셋이 목을 조여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시면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나 오늘 아침에 그 남자 봤는데 누군가 신이 난 가십톤으로 외쳤다.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더라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국제선이었어. 아니, 아예 나라를 떴다니까. 말도 안 돼.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대. 여기 증거 있어. 내 폰 봐봐.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커져갔고 그 속에는 불안한 낄낄거림, 거짓 놀라는 숨소리, 그리고 점점 더 무자비해지는 말들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수십 겹의 프랑스산 레이스 무게 아래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흰 장미 부케가 손에서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절친인 지원이 재빨리 몸을 숙여 부케를 집어들었다. 수연아, 듣지 마. 저 인간들 다 쓰레기야. 지원이 그녀의 팔을 필사적으로 쥐며 중얼거렸다. 지금 당장 다 취소하자. 비상사태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야. 비상사태? 수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혼식 2시간 전에 신랑이 사라진 걸 무슨 비상사태로 설명해. 다들 무슨 일인지 알잖아, 지원아. 전부 다 사실이었다. 이미 사람들의 휴대폰은 스크린샷, 동영상, 개인 메시지로 불타고 있었다. 2026년 최악의 결혼식 파토는 아마 벌써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을 것이다. 내일이면 잊고 지내던 대학 동기, 페이스북 친구들까지 이수연이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왜곡된 버전을 듣게 될 터였다. 얘들아, 진짜로. 이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슨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쟤 아직도 저기서 쥐새끼처럼 숨어있잖아. 누가 가서 이 판 다 엎어졌다고 말해줘야지. 이 회장님 돈이라도 돌려받고 사람들 집에 가게 해줘야 할 거 아냐. 이모,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다른 목소리가 별 감흥 없이 대꾸했다. 수연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야 그렇겠지. 근데 우리가 어쩌겠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면서 오후 내내 앉아있을 순 없잖아. 신랑은 튀었고 구경거리는 끝났어. 구경거리? 그 단어가 망치처럼 수연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하나의 쇼이고 다음 가족 모임에서 나눌 맛있는 안주거리라고. 수연이가 재단 앞에서 바보같이 바람맞았던 거 기억나? 웃음, 더 큰 웃음. 그리고 그녀는 약혼자와의 약속을 지키기엔 부족했던 여자라는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이었다. 수연아, 아버님 이쪽으로 오셔. 지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경고했다. 곧 폭발하실 것 같아. 이원석 회장은 상처 입은 황소처럼 연 회장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의자를 밀치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밀어내며 그의 얼굴은 붉었고 목에 핏대가 부풀어 올랐으며 주먹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수연은 저 표정을 알았다. 남동생이 집안차를 망가뜨렸을 때 지었던 표정. 동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을 알았을 때의 표정. 온 세상 앞에서 자존심이 짓밟힌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자식 어디 있어? 그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개자식 어디 갔냐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라고. 아빠, 제발요. 수연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혔다. 5억 원.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하객들에게 흔들며 소리쳤다. 이 결혼식에 5억을 썼어. 그런데 그 빌어먹을 겁쟁이가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러 제주도에 갔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내 딸이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자기 도망친 걸 자랑하고 있다고. 연회장 전체가 폭발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고함과 감탄사, 그리고 이수연 인생 28년 최악의 굴욕의 매 순간을 기록하고 촬영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치켜든 휴대폰들이었다. 방 반대편에서 어머니가 달려왔다. 마스카라가 뺨에 검은 눈물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 김지숙 여사가 그녀를 거의 넘어뜨릴 정도로 꽉 껴안으며 흐느꼈다.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 나 좀 놔줘. 수연이 벗어나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붙들었다. 엄마, 제발요. 소송 걸 거야. 아버지가 맹렬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외쳤다.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태어난 나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형님, 진정하세요. 삼촌 중 한 명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진정하라고? 내 파트너들, 내 고객들, 내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내 딸을, 우리 집안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는 외과용 메스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혼돈을 갈랐다. 모두가 돌아봤다. 흠잡을 데 없는 회색 정장을 입은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의 키 큰 남자가 중앙 통로를 따라 절제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에 에너지가 재편되는 듯한 타고난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섰다. 수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를 올려다봤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강태준, 그녀의 상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그가 그녀 인생 최악의 망신스러운 재앙 한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대표님, 수연이 더듬거렸다. 새로운 굴욕의 파도가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하지만 강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임시로 마련된 재단에 도착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수연이 업무회의에서 수천 번은 들었지만 이런 톤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호하고 보호적이며 치명적인 톤으로. 늦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하객들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나서 세계 차선이 막히는 바람에 오는 길이 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착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지각?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태준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 두 번의 긴 걸음으로 거리를 좁혔다.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몸을 기울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다음 말을 속삭였다. 내 말대로 해요. 내가 신랑인 척 연기하는 겁니다. 수연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왼손을 단호하게 잡고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건축 도면을 검토할 때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며 그녀를 훑었다. 날 믿어요. 그가 그들 사이의 공기를 스치듯 아주 낮게 덧붙였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게 해줘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수연의 세상은 그 한순간으로 연민도, 조롱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병적인 호기심도 없이 오직 결단력과 그녀가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저 눈으로 축소되었다. 대표님, 안 돼요. 수연은 200쌍의 눈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가게 할 건가요? 아니면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건가요? 그녀의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누구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태준은 이원석 회장에게 정중한 제스처로 손을 내밀기 위해 잠시 수연의 손을 놓았다. 강태준입니다. 건축가이자 수연 씨의 직장 상사, 그리고 오늘 따님과 결혼할 남자입니다. 집단적인 경악의 숨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김지숙 여사는 비틀거리며 언니의 팔을 붙잡았다. 이원석 회장은 마치 그가 외계인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태준을 쳐다봤다. 수군거림은 사방으로 터져나와 놀라움, 혼란, 불신이 뒤섞인 이해할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지만 태준은 자신이 방금 일으킨 혼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미 수연에게로 돌아선 후였다. 그는 인내심 있게 손바닥을 편 채 기다렸다. 초대이자
탈출구이며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이었다. 당신의 결정이에요, 이수연 씨. 그가 반복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해요. 그녀는 내밀어진 손을 보았다. 그리고 분노와 혼란으로 붉어진 아버지의 얼굴, 걷잡을 수 없이 우는 어머니, 스캔들의 다음 장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높이 든 하객들. 어쩔 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뜬 지원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외삼촌의 목소리가 소음 사이로 들려왔다. 저 자식 뭐 하는 놈이야? 슈퍼맨이라도 되는 줄 아나?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조롱, 더 많은 굴욕. 수연은 이를 악물고 턱을 치켜든 채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강태준의 손을 힘껏 잡았다.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3시간 동안보다 훨씬 단단하게 들렸다. 태준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여전히 재단 옆에서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주례를 향해 돌아섰다. 선생님, 이제 식을 진행해도 될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체증이 좀 있었습니다. 주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태준과 수연, 그리고 이원석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랑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증인. 여기 다 있습니다. 태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완벽하게 접힌 서류들을 내밀었다. 제 신분증과 기본증명서입니다. 증인은 기존에 지정된 분들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주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직업적인 꼼꼼함으로 검토했다. 수연은 그 틈을 타 태준에게 다가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결혼식의 기본증명서를 가져와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어떤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사람이죠. 그가 그녀를 보지 않은 채 절대적인 평온의 가면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건 미쳤어요. 우리 진짜로 결혼할 순 없어요. 대표님은 제 상사잖아요. 전 대표님에 대해. 이게 말이 안 돼요.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태준이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며 반박했다. 아니면 아버님이 민혁 씨를 찾았을 때 그를 죽이려다 감옥에 가는 걸 더 선호하나요? 믿으세요. 아버님은 그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 성격상 좋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여전히 주먹을 쥔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휴대폰으로 번호를 누르며 협박을 중얼거리는 아버지를 흘끗 보았다. 태준이 옳았다. 아버지는 당장 제주도로 가는 첫 비행기를 타고 민혁을 찾아내 평생 후회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서류는 이상 없습니다. 주례가 여전히 망설이는 톤으로 알렸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당신들은 이 나라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태준이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조용한 질문을 느꼈다. 아직 물러설 수 있었다. 아니라고 말하고, 굴욕을 감수하고,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 버전을 가지고 집에 가게 할 수 있었다. 혹은 이 일을, 이 말도 안 되지만 어떤 뒤틀린 방식으로는 말이 되는 이 절대적인 광기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 확실해요. 수연은 뇌가 그녀를 설득하기 전에 대답했다. 주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목을 가다듬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이수연 양과 강태준 군의 혼인 서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과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웅성거림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잦아들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올라와 있었다. 얼굴들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지만 적어도 더는 소리치지는 않았다. 태준은 절제된 걸음으로 수연을 재단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그 보호적인 제스처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괜찮아요? 주례 앞에 자리를 잡으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수연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우린 괜찮아 보이게 만들 겁니다. 주례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법 조항을 읽으며 표준적인 절차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치며 어떻게 민혁을 기다리던 상태에서 함께 일한 3년 동안 정확히 3번의 사적인 대화를 나눈 남자, 그녀의 상사 강태준과 재단에 서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이수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가 물었다. 네, 서약합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수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건 현실이었다.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신부 이수연 양은 신랑 강태준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수연은 입을 열었다. 말이 목에 걸렸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심하게 울고 있었다. 지원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네, 서약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고 그 두 단어는 마치 선고처럼 흘러나왔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례가 알렸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수연은 공황에 빠졌다. 그건 계획에 없었다. 이 모든 것 중 어떤 것도 계획에 없었지만 키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태준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읽었는지 살짝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스치듯 닿게 했다. 너무나 짧고 순결한 접촉이라 키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박수와 휘파람, 환호,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의 폭풍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끝났어요.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웃고 숨 쉬어요. 최악은 지났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깍지 낀 손을 잡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마주했을 때 수연은 최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박수 소리는 먼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수연은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결혼. 그녀는 강태준과 결혼했다. 그녀의 상사. 3시간 전만 해도 임원회의와 업무 이메일 외에는 거의 알지 못했던 남자와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에 그녀를 앵커링하고 있었다. 축하한다, 아가. 수연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흠뻑 젖은 휴지로 번진 마스카라를 닦아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이서방. 수연이랑 자네가 그런 사이인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문장을 끝내기 전에 갈라졌다. 태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김지숙 여사를 짧게 안아주기 위해 잠시 수연의 손을 놓았다.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사이에 모든 일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일으킬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무례? 이원석 회장이 아내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분노는 이제 당혹감으로 변해 있었다. 젊은이, 나한테 설명 좀 해야겠어. 내 딸이 5분 전만 해도 다른 남자랑 약혼한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아빠, 제발요. 수연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공황을 느끼며 말을 끊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객이 200명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버지는 그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어쩌면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아는 수연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완전히 성격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연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결혼식 날 버림받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답을 원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그리고 제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수연 씨 말대로 지금은 하객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기에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태준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논리는 어떤 반박도 무력화시켰다. 이 회장은 턱을 악물고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김지숙 여사는 눈물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남편을 따라갔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숨 쉬어요. 태준이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다가오는 하객들에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평정심을 유지해요.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요. 수연이 이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나가는 동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다. 그땐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당신이 정확히 원했던 일인 것처럼 연기해줘야 합니다. 지원이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수연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상사랑 결혼했다고? 너 미쳤어? 아마도. 수연은 가슴에서 히스테리가 터져나올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저질렀어. 지원아. 사인했어. 네라고 말했다고. 끝났어. 지원이시군요. 태준이 끼어들며 수연의 절친을 향해 비어있는 손을 내밀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항상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지원은 그가 풀어야 할 퍼즐이라도 되는 양 글을 뜯어보며 마지못해 악수했다. 수연이가 두 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태준이 움츠러들지 않고 대답했다. 직업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현명하죠. 재앙 한가운데서 깜짝 결혼하는 게 엄청 현명하니까요. 지원아, 제발. 수연이 애원했다. 지금은 안 돼. 친구는 걱정과 좌절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너랑 나는 이 일 끝나고 아주 긴 대화를 나눠야 할 거야. 알겠지? 수연은 적어도 지원이 추가적인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행사 담당자가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다. 20분 전보다 훨씬 안도한 표정이었다. 강태준 대표님, 이수연 신부님 피로연을 진행할까요? 연회는 준비되었고 오케스트라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객분들이 건배에 대해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준은 수연의 차갑보다 비쌀 것 같은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진행하시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인 연회장으로 저를 따라오시죠. 다음 30분은 미소 짓는 얼굴들, 억지 축하,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의 연속이었다. 수연은 셀 수 없이 많은 악수를 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의 포옹을 받았으며 뺨이 아플 때까지 미소 지었다. 태준은 능숙한 몸놀림으로 그녀 곁에서 움직이며 우아한 회피로 질문에 답하고 불편한 대화를 안전한 주제로 돌렸다. 남편 잘생겼다. 먼 친척뻘 되는 사촌 언니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돈 많은 티가 팍팍 나. 저 정장, 저 구두 좀 봐. 저 시계는 우리 집값이랑 맞먹겠다. 네.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민혁이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복잡해요. 수연이 말을 잘랐다. 실례할게요. 엄마가 부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사촌 언니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전에 도망쳐 흰 꽃 장식으로 꾸며진 기둥 옆에 잠시 피신하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코르셋은 여전히 갈비뼈를 쥐어짰다. 베일은 머리 위에서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하이힐은 발을 죽일 듯이 아프게 했다. 그리고 최악은 아무도 대본을 주지 않은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태준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듣지 못했다. 그가 샴페인 한 잔을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아니요. 그녀는 목을 태우는 긴 한 모금을 마시며 인정했다. 안 괜찮아요. 이 모든 게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어요. 자료? 대표님, 저 방금 당신이랑 결혼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뭔지도 몰라요. 형제가 있는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당신에 대해 아는 거라곤 건축 천재라는 것과 디카페인 커피를 혐오한다는 것뿐이에요. 미세한 미소가 태준의 입가에 번졌다. 남색. 바르셀로나에 사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삽니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를 혐오하는 게 맞아요. 그건 자연에 대한 모독이니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가슴에서 히스테리적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완전히요. 태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들어요.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알아요. 당신이 나를 모른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에 가게 하고 내일 차분히 앉아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가 뭔데요? 수연이 그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빨리 이혼하는 거? 한동안 신용만 하는 거? 대체 이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을 때 뭘 계획한 거예요? 태준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침묵 속에서 그녀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수연이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난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했어요. 수연 씨, 의무감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님 건배제의 시간입니다. 행사 담당자가 과장된 열정으로 외치며 태준이 하려던 말을 끊었다. 수연은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그 문장의 끝을 들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장식된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잔 2개가 놓인 연회장 중앙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로맨틱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그들 주위로 원을 형성했다. 휴대폰들이 다시 올라와 모든 각도를 포착했다. 태주는 잔을 들고 먼저 하객들을 본 뒤 수연에게로 돌아섰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좀 이례적이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죠.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수연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수연 씨, 당신이 회사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난 당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헌신, 지성,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의 친절함,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는 방식.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신 자신이죠. 수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다. 태주는 진심이 울려 퍼지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다.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계속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난 그 미래를 당신과 함께 마주하고 싶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예상치 못한 것들을 위해, 불완전함을 위해, 그리고 발밑의 땅이 사라졌을 때 믿음의 도약을 할 용기를 가졌던 것을 위해 건배합시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누군가 키스, 라고 외쳤고 곧 방 전체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한 질문으로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수연은 재단에서처럼 짧은 입술 스침을 각오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에 태준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것은 짧지도 순결하지도 않았다. 느리고 의도적이며 모든 것을 삼킬 듯했다.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아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다른 한 손은 키스의 강렬함과 대조되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수연은 세상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소음은 먼 웅얼거림으로 변했고 몸의 모든 신경말단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살아났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차 있었다. 하객들은 휘파람과 박수로 열광했지만 수연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태준을 이제는 결코 연기가 아닌 무언가로 빛나는 그 검은 눈동자를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방금 뭐였어요? 그녀가 여전히 멍한 채로 속삭였다. 설득력 있는 연기였죠. 태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가 잠시 후 인정했다. 아니었죠. 수연이 그 고백을 소화하기도 전에 오케스트라는 커플의 첫 댄스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의 허리에 단단히 손을 얹고 댄스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다. 하객들이 원을 그리며 비켜섰고 그들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춤출 줄 알아요? 수연은 그들의 몸이 닿는 모든 인치를 의식하며 물었다. 대학 때 필수 교양으로 들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건축학과 사교 댄스. 이상한 조합이죠. 압니다. 이상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유용하네요. 상사와 갑자기 결혼하는 것 같은 순간에요? 네, 확실히 대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수연은 웃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유머 감각도 있었네요. 몰랐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요. 태준이 그녀를 우아하게 돌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알아갈 시간은 있을 겁니다. 정확히 얼마나의 시간이요? 이건 영원히 계속될 수 없잖아요. 결국 누군가는 그가 그녀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을 끊었다. 지금은 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나와 춤춰요. 이 한 곡 동안만 다른 모든 걸 잊어요. 그리고 수연은 그렇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음악이 그들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4시간 전에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잊게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절망에서 태어난 희극이라는 것을 잊게 내버려 두었다. 어느 시점에는 이 충동적인 결정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잊게 내버려 두었다. 그 한 곡 동안, 그 3분 40초 동안 그녀는 이것이 진짜인 척하게 내버려 두었다. 마지막 하객이 마침내 떠났을 때 뉴욕시, 아니 서울 위로 밤이 내렸다. 수연은 연회장 창문 너머로 호텔 주차장에서 사라지는 자동차 불빛들을 바라보며 6시간 동안 미뤄왔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연기도, 억지 미소도, 피상적인 대화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태준,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뿐이었다. 가족분들께 전화해 드릴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등 뒤 어딘가에서 침묵을 깼다. 아버님께서 꽤 화가 난 채로 가셨어요. 오늘 밤에라도 오해를 푸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돌아서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밤은 안 돼요. 오늘 더 이상 어떤 대립도 할 에너지가 없어요. 태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이내 창유리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었다. 흰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뒤에서 보내는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근육질인 구릿빛 팔뚝이 드러났다. 수연은 그 모습에서 시선을 돌리며 목덜미로 기분 나쁜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위트룸을 예약해뒀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행사 담당자가 강력히 권하더군요. 아버님께서 지불하신 패키지에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스위트룸, 물론이지. 이 재앙에 딱 필요한 것이었다. 기술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여전히 거의 낯선 남자와 로맨틱한 방을 공유하는 것. 원하시면 다른 방을 구하겠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불편함을 읽은 듯 재빨리 덧붙였다. 사실 그게 최선일 겁니다. 당신이 압박감을 느끼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니요. 수연은 자신도 놀라며 말을 끊었다. 오늘 하루 소라는 충분히 피웠어요. 우리 결혼식 날 밤에 직원 중 누구라도 우리가 따로 자는 걸 보면 내일 아침이면 호텔 전체에 소문이 퍼질 거예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스위트룸을 같이 쓰죠. 제가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대표님 키가 185는 넘어 보이는데 어떤 소파에도 안 맞을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더 험한 곳에서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팽팽한 전선 같았다. 수연은 마침내 그를 마주보고 돌아서서 가슴에 팔짱을 꼈다.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환상을 위한 정교한 의상. 왜 그러셨어요? 그녀는 아까 중단되었던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니까요. 태준은 긴 순간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마치 그가 완전히 통달하지 못한 언어에서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를 손으로 헝클어뜨렸다. 오늘 하루 종일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걸 그냥 서서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정했다. 그들이 하는 말, 그 댓글들, 웃음소리, 병적인 호기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방에서 나왔을 때의 얼굴을 봤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전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저랑 결혼하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진 못해요. 다른 수천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를 거기서 빼내주거나 모든 걸 취소하거나 제가 도망치는 걸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당신과 결혼할 필요는 없었죠. 태준이 그녀를 위해 말을 마쳤다.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후회할 짓을 저지르기 직전이었고 가족들은 수치심을 소화하는데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보냈을 겁니다. 하객들은 당신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닐 이야기를 가지고 떠났을 거고요.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게 당신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당신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수연은 하루 종일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닦아내려 했지만 태준은 이미 더 가까이 다가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울지 말아요. 그가 수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으로 중얼거렸다. 그럴 가치도 없는 남자를 위해 충분히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수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 결혼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이혼해요? 한동안 신용만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같이 일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태준이 인정했다. 오늘을 넘어서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 당신을 도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정말 고결하시네요. 하지만 결혼은 고결함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유지되죠. 태준이 제안했고 그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가 수연으로 하여금 그를 더 자세히 보게 만들었다. 네, 사랑. 우린 사랑하지 않잖아요. 서로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태준은 또 한 걸음 다가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몇 인치로 좁혔다.
수연은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혀야 했다. 모든 숨결, 가속되는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의식했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댄스 플로어에서의 그 키스.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은 부인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가 옳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느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두 사람만이 있었던 그 순간 어떤 논리적 설명도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간신히 말했다. 아드레날린이었어요. 그 순간의 열기. 교감이었죠. 태준이 제안했고 그의 입가에 번진 옅은 미소에 수연의 속이 뒤집혔다. 왜냐면 그게 그거였으니까요. 수연 씨. 교감. 그리고 그건 위조할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도 없죠.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미쳤어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12시간 전만 해도 당신은 그냥 내 상사였어요. 이제 내 남편이고 교감이니 뭐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두려운 거죠? 태준이 말을 끊었다. 이해해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게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요.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탐색이요? 수연이 히스테리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대표님, 우린 첫사랑을 실험하는 10대가 아니에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두 성인이라고요. 맞아요. 그가 인정했다. 우린 성인이죠? 그러니 성인답게 행동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 질문은 터지지 않은 폭탄처럼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태준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보았다. 하루 종일 수연이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방어벽 너머를 보는 듯한 그 눈. 당신에게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민혁 씨와의 일을 정리할 시간. 상사와 직원 관계를 넘어 나를 알아갈 시간. 압박이나 기대 없이 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할 시간. 그동안은요? 그동안은 살아요.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가 되도록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척하지도 않을 겁니다. 수연은 심장이 위험할 정도로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느끼는 게 뭔데요? 태준은 또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제 너무 가까워서 수연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좀 더 개인적이고 남성적인 무언가와 섞여 있었다. 그 키스가 몇 년 만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현실적인 일이었다고 느낍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당신을 볼 때 내 하루가 즉시 더 나아진다고 느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터져나오는 당신의 진짜 웃음소리를 알게 되는 것이 매일 경험하고 싶은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이 단지 당신을 굴욕에서 구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고 느껴요. 다른 남자가 당신을 상처 입힌다는 생각 자체가 나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수연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혁과 함께한 지난 몇 달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밝히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너무 벅차요. 모든 게 너무 벅차요. 알아요. 태준이 뒤로 물러서며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그냥 쉬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내일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일시적인 휴전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행사 담당자가 떠나기 전에 놓아둔 그들의 여행 가방이 있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수연의 가방을 가져다 욕실 근처에 놓았다. 샤워하고 갈아입고 편히 쉬어요. 난 밖에서 기다릴게요. 대표님. 수연은 그의 손이 문손잡이에 있을 때 그를 멈춰 세웠다.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해요. 저를 구해줘서. 그가 돌아섰다. 그가 지어 보인 미소는 진심이었고 따뜻했으며 수연이 3년 동안 사무실에서 보았던 전문적인 표정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내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수연 씨. 당신이 스스로를 구할 만큼 강하다는 걸 상기시켜줬을 뿐입니다. 문이 그의 뒤로 닫혔을 때 수연은 장미꽃잎으로 덮인 킹사이즈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꽃잎 하나를 집어들고 부드럽고 연약한 질감을 느꼈다.
스위트룸 전체가 민혁과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던 로맨틱한 밤을 위해 장식되어 있었다. 향초, 샴페인, 베개 위에 하트 모양 초콜릿. 하지만 민혁은 제주도에 있었다. 아마 어느 술집에서 술에 취해 성공적인 탈출을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 방금 자신에게 감정이 있다고 고백한 남자, 생각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남자, 인생 최대의 굴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와 결혼한 채로 있었다. 수연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정확히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보였다. 파괴되었다가 동시에 재조립된, 마치 부서졌다가 더 강하고 탄력 있는 다른 재료로 다시 붙여진 무언가처럼 그녀는 천천히 웨딩드레스 지퍼를 내리고 레이스와 세틴 덩어리로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그녀는 그것을 긴 순간 동안 쳐다보다가 구석으로 걷어찼다. 내일 그녀는 설명과 결과, 그리고 오늘 내린 모든 결정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일 그녀는 가족을 마주하고 태준과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단 몇 시간만이라도 세상이 이치에 맞는 척하고 싶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압력으로 수연의 등을 때렸지만 그건 정확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12시간 동안의 삶을 정리하려 애쓰는 동안 증기가 대리석 욕실을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었다. 12시간.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데 걸린 시간은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차가운 타일에 손을 기댄 채 그날의 사건들이 여과 없이 마음속으로 밀려들게 했다. 민혁이 그녀를 버린 것, 하객들의 잔인한 속삭임, 불가능한 환영처럼 나타난 태준, 재단에서의 키스, 건배, 춤, 그리고 스위트룸에서의 대화, 그녀의 가슴속에 이름 모를 무언가를 점화시킨 그 말들. 그 키스가 몇 년 만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현실적인 일이었다고 느낍니다. 태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어떻게 거의 모르는 남자가 그녀가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녀의 몸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는 그녀의 상사였다. 젠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공한 그녀의 상사. 그리고 명백히 3년 동안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연은 샤워를 끄고 나와 푹신한 흰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확인하며 신혼여행을 위해 샀던 우스꽝스러운 란제리 세트 외에 다른 것을 챙겨준 지원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편안한 면 파자마 한 벌을 찾았다. 전혀 유혹적이지 않고 그녀가 처한 어색한 상황에 완벽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태준이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회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정장 차림이 아닐 때 그는 더 젊고 더 다가가기 쉬워 보였다. 백만장자 건축가라기보다는 비범한 상황을 처리하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좀 나아졌어요? 그가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 듯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적어도 깨끗해졌죠. 수연이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나아졌다가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태준이 마침내 돌아섰고 수연은 그의 눈가에 어린 피로의 흔적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긴 하루였다. 그는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주문한 룸서비스를 가리켰다. 파스타 2접시, 샐러드, 빵, 그리고 레드 와인 1병. 배고플 것 같아서요. 피로연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수연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옳았다. 그녀는 미소 짓고 연기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침 식사 이후로 한 입도 먹지 못했다. 그 아침 식사는 이제 평생 전처럼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근처의 안락의자 중 하나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당연히 해야죠. 태준이 그녀 맞은편에 앉아 와인을 2잔에 따랐다. 당신은 먹어야 하고 나도 뱃속에 뭐라도 넣고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들은 처음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놀랍게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거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그날의 전투를 함께 살아남은 후 매 순간을 말로 채울 필요 없이 서로의 공간에 그냥 존재할 권리를 얻은 것처럼. 내일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태준이 마침내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버님께서 사실상 설명을 요구하셨잖아요. 수연은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진실을 말해야겠죠.
아니면 적어도 그 비슷한 버전을. 민혁 씨가 날 떠났고 대표님이 날 도와주셨고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그리고 일은요? 그 질문은 그녀가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이후로 그녀를 괴롭혀왔다.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같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전체가 알게 될 텐데. 아마 이미 알았을 겁니다. 태준이 지적했다. 소셜미디어는 빨라요. 내일 아침이면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적어도 3가지 다른 버전을 봤을 겁니다. 수연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생각은 못했다. 동료들, 고객들, 협력업체들 모두가 그녀가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바로 그날 상사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추측은 무자비할 것이다. 이봐요. 태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공황의 소용돌이에서 끌어냈다. 나를 봐요. 그녀는 순순히 진심 어린 걱정으로 그녀를 살피는 그 검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우리가 함께 처리할 겁니다. 그가 계속했다. 누구라도 할 말이 있으면 내 얼굴에 대고 말하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라도 당신을 무례하게 대담하면 그들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보호적인 맹렬함이 수연의 가슴속 무언가를 휘저었다. 민혁은 결코 그녀를 그렇게 방어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다. 항상 이를 무마하고 자기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태준은 잔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난 당신이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봤으니까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당신 책임도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봤어요. 피곤하거나 좌절했을 때조차 미소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와 함께 있는 당신도 봤어요. 수연은 놀라며 눈을 깜빡였다. 네? 그가 당신을 데리러 사무실에 몇 번 왔을 때 그가 당신을 파트너가 아니라 개인 비서처럼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신의 성취가 그의 것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그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당신이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그 말들은 수연에게 주먹처럼 날아와 꽂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수연 자신이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태준이 눈치챘다는 사실은 처참했다. 그를 사랑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그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것의 이상을 사랑했나요?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엔 수연 씨, 그건 사랑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보였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였어요. 잘못된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다시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잠재의식이 몇 달 동안 그녀에게 비명을 질러왔던 것을 소리내어 듣는 것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갈라진 속삭임으로 인정했다. 점점 더 작게. 그리고 난 그를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제스처는 너무나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 부드러워서 수연은 그를 소중한 것,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처럼 보는 그 눈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내 말 잘 들어요, 이수연 씨. 그가 숨을 먹게 할 만큼 강렬하게 말했다. 당신은 작지 않아요. 당신은 뛰어나고 재능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는 남자, 매일같이 그걸 축하해주지 않는 남자는 당신 시간의 1초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하다는 거 알아요. 당신 인생이 방금 폭발했고 더 이상의 압박은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을 볼 때 난 비서실장을 보지 않아요. 직원을 보지 않아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비범한 여자를 봅니다. 다른 사람이 크게 느끼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수연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태준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밤새 조심스럽게 유지해왔던 방어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며
그 아래에 취약하고 무서운 무언가를 드러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당신의 아내가 되는 법을 모르겠어요. 당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두려워요. 뭐가요? 그녀가 망설이자 그가 재촉했다. 이게 너무 좋아서 현실이 아닐까 봐요. 내일 일어나면 당신이 날 불쌍히 여겨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될까 봐요. 당신이 진짜 나를 알게 되었을 때, 내 모든 결점과 불안감을 보았을 때, 당신이 감수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요. 태주는 그녀의 손 하나를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길 잃은 눈물 한 방울을 닦아주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뭘 보는지 알고 싶어요? 난 매일 출근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봐요. 난 억만장자 고객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존중으로 청소직원을 대하는 사람을 봐요. 난 자기 책임도 아닌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새벽 2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을 봐요. 난 친절함으로 위장한 강인함을 봐요. 난 겸손함과 섞인 지성을 봐요. 그리고 내 불안감과 결점도 봐요. 왜냐면 당신은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덜 비범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당신을 진짜로 만들죠.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수연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이름 붙일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움직였을 것이다. 그녀가 아는 것은 갑자기 태준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에 있었고 이 키스는 다른 것들과는 달랐다는 것뿐이었다. 관객을 위한 것도 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과 필요,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태준의 손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엉키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수연은 같은 강렬함으로 응답하며 그날의 모든 고통과 혼란이 어떤 말보다 더 이치에 맞는 이 육체적 연결로 변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커피 테이블에 걸려 넘어지며 침대 쪽으로 서툴게 움직였고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서로의 입술에 대고 웃었다. 태주는 그녀를 매트리스에 부드럽게 눕히고 그녀의 머리 양쪽에 팔을 짚어 그녀 위로 몸을 지탱했다. 그의 눈은 그녀가 필요하다면 물러설 공간을 주며 조용한 질문으로 그녀의 눈을 훑었다. 확실해요?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멈출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수연은 그를 보았다.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버린 이 남자. 다른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정말로 그녀를 본 이 남자. 그리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확실해요. 그녀가 그를 끌어내리며 속삭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해요. 그리고 그들의 몸이 만났을 때, 모든 접촉이 수연이 잊고 있던 신경말단을 점화시켰을 때, 속삭임이 신음으로 변하고 애무가 절박해졌을 때,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희극도 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만질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민혁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으며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수연은 자신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스위트룸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수연은 그의 냄새와 몇 년 만에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 벤시트에 쌓여 잠에서 깼다. 태주는 그녀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한 팔은 보호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더 젊어 보였고 긴장의 선들은 부드러워졌으며 입술은 절대적인 평온의 표정으로 살짝 벌어져 있었다. 수연은 긴 순간 동안 그를 바라보며 일어난 일의 엄청난 규모를 정리했다. 24시간 전, 그녀는 민혁과 결혼할 준비를 하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지금 그녀는 여기에 거의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누구보다 그녀를 더 잘 아는 남자와 시트 아래 나체로 있었다. 협탁 위에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아침의 정적을 깼다. 그는 살짝 몸을 뒤척이며 수연의 허리를 더 꽉 끌어안았고 이내 눈을 떴다. 그가 자신을 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느리고 파괴적인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좋은 아침. 그가 잠에 잠긴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은 전날 밤을 완벽하게 기억하며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태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메시지 32개. 부재중 전화 15통. 이거 흥미진진하겠는데. 누구한테서요? 대부분 당신 가족. 사무실에서도 몇 개 왔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내 동생도 어떻게 알았는지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네. 수연은 신음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아직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머물면서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 안 될까요? 태준이 웃었다. 수연의 가슴에 울리는 깊은 소리였다. 그러고 싶지만 결국엔 현실을 마주해야지. 아니면 적어도 당신 아버지가 문을 부수러 오기 전에 문자 몇 개에는 답해야 할 거야. 마치 소환이라도 한 듯 수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어머니의 이름이 번쩍였다. 수연은 명백한 공황 상태로 태준을 보았다. 받아요. 그가 재촉했다. 기다릴수록 더 나빠질 뿐이에요.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수연, 너 어디야? 괜찮은 거니? 아빠랑 나랑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밤새 잠도 못 잤어. 어떻게 내 상사랑 결혼하게 된 거야? 엄마, 진정해요. 저 괜찮아요. 태준 씨랑 호텔 스위트룸에 있어요.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통제된 톤으로 어머니가 물었다. 태준 씨랑 스위트룸에 같이? 우린 부부잖아요, 엄마. 기술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죠. 기술적인 소리 하지 마, 이 아가씨야. 어제 넌 민혁이랑 결혼할 예정이었어.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남자랑 눈을 뜨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길 바라니? 수연은 조용한 지지의 제스처로 자신의 허벅지에 놓이는 태준의 손을 느꼈다. 그 단순한 접촉이 그녀에게 계속할 용기를 주었다. 민혁 씨가 날 버렸어요, 엄마. 내가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라를 떴다고요. 태준 씨는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날 도와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난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건 제 결정이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이 희극을 계속할 거니? 아니면 충동적인 결혼 후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듯이 이혼할 거니?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수연은 태준을 보며 그의 생각에 대한 어떤 암시라도 찾으려 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저 같은 질문을 그녀에게 되돌려줄 뿐이었다.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엄마. 수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우린 아직 이게 뭔지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그건 희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오늘 너랑 태준 씨랑 얘기하고 싶어 하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될 거라면 결혼식 날 비상사태를 넘어 그를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하셔. 알았어요. 태준 씨한테 말할게요. 어디서 뵐까요? 집에서. 정오에. 그리고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난 그냥 네가 괜찮은지, 이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지 알고 싶을 뿐이야. 수연은 다시 태준을 보았다. 허리케인처럼 그녀의 삶에 휘몰아쳐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 남자.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고 그녀를 붙잡아주기로 선택한 이 남자. 민혁이 2년 동안 느끼게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룻밤 사이에 느끼게 해준 이 남자. 저 괜찮아요, 엄마. 그녀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아주 오랫동안보다 훨씬 더요. 전화를 끊었을 때 태준은 이미 침대에 앉아 집중된 표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훑어보고 있었다. 수연은 그 순간을 이용해 거리낌 없이 그를 관찰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등에 선을 따라 비추며 확실히 하루 종일 책상 뒤에 앉아서는 생기지 않을 근육들을 강조했다. 왜?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미소는 들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요. 그냥 제 상사가 엄청나게 몸이 좋다는 걸 어떻게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나 궁금해서요. 태준이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돌아섰다. 엄청나게 몸이 좋다? 어젯밤 이후에 내가 얻는 게 고작 그거야? 수연이 웃으며 그에게 베개를 던졌고 그는 쉽게 받아냈다. 당신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아름다워. 그가 수연의 심장을 멎게 하는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특히 아침에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숨기려고 애쓰는 그 미소를 지을 때 순간은 다시 친밀해졌고 전날 밤 그들 사이에서 폭발했던 교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휴대폰을 옆에 두고 더 가까이 다가와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느리고 깊은 키스로 수연의 입술을 사로잡았다. 부모님 뵈러 가야 해요. 마침내 떨어졌을 때 수연이 그의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다. 100만 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알아, 준비됐어. 아빠가 아마 당신을 위협하려고 할 거예요. 처음도 아닐걸. 수연은 뒤로 물러나 그를 똑바로 보았다. 대표님, 이건 진지한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진짜인지 일시적인 건지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는 그 질문들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이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억지로 시선을 맞추게 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진실로 답하면 돼. 진실이 뭔데요? 끔찍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하기 위한 충동으로 시작했지만 밤사이 어딘가에서 연기를 멈추고 진짜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탐색하고 싶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만약 잘 안 되면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한두 달 뒤에 그저 그 순간의 아드레날린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망쳐버리면요? 오래갈 운명이 아닌 무언가를 줬다가. 그리고 만약 잘 되면? 태준이 반박했다. 만약 이게 우리 둘 다에게 정확히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가 너무 눈이 멀었거나 너무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거라면, 두려움 때문에 이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진짜 실수라면, 수연은 눈을 감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지금 도망칠 수 있었다. 태준에게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모든 일이 없었던 척하고 상사와 직원이라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그녀의 이성적인 뇌가 그녀에게 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배신적인 기관이 마침내 깨어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눈을 뜨고 태준의 강렬한 시선을 마주하며 속삭였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해져야 해요. 만약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거나 이 일을 후회하게 되면 저한테 말해줘야 해요. 또 다른 버림은 견딜 수 없어요. 태준의 얼굴에 스친 고통은 본능적이었다. 수연 씨, 나를 봐요. 진짜로 나를 봐. 난 민혁이 아니야.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크게 느끼기 위해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신이 느끼는 게 뭔데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수연의 심박수에 위험한 짓을 하는 그 느리고 파괴적인 미소. 아직 알아가는 중이야. 하지만 당신을 볼 때 가슴속 무언가가 조여드는 건 알아. 당신 웃음소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라는 것도 알아. 매일 당신을 볼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진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도 알아. 수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 마침내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고 느끼는 눈물이었다. 샤워해야겠어요.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리고 커피만이요. 그 샤워에 동행 좀 할까? 태준이 장난기 어린 미소로 물었다. 절대 안 돼요. 당신이 거기 들어오면 우린 이 스위트룸을 절대 나가지 못할 거고 부모님이 말 그대로 경찰을 보내 우리를 찾을 거예요. 태준이 웃으며 그녀를 놓아주기 전에 한 번 더 키스했다. 알았어. 아침 식사 주문할게. 뭐 좋아해? 알아서 시켜주세요. 수연이 욕실로 사라지자 태준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동생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집요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신문을 각오하며 영상통화를 선택했다. 지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재미와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강태준, 너 결혼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너한테도 좋은 아침이다, 지혜야. 좋은 아침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설명해. 인스타에서 사진 봤어. 누구야? 그리고 왜 댓글마다 다른 신랑이 안 나타나서 깜짝 결혼식이었다고 하는 건데? 태준이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복잡해. 난 시간 많아. 그리고 좋은 이야기여야 할 거야. 엄마 지금 난리 나셨거든. 벌써 내일 비행기 예약하셨어. 그럴 줄 알았지. 태준이 중얼거렸다. 봐, 짧은 버전은 이거야. 수연 씨는 내 회사에서 일해. 약혼자가 재단에서 버렸고 내가 나섰어. 결혼했고 알고 보니 여기에 탐색할 가치가 있는 진짜 무언가가 있더라고. 지혜는 긴 순간 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니까 이런 짓을 하지. 오직 오빠만. 계획한 건 아니었어, 당연히. 근데 말해봐, 진짜로 뭐가 있어? 아니면 그냥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놀이 하는 거야? 태준은 어젯밤을 모든 키스와 모든 접촉,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단어를 생각했다. 수연을 품에 안고 깨어났을 때 마치 몇 년 동안 어긋나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던 기분을 생각했다. 있어. 그가 인정했다. 아주 큰 무언가가. 지혜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그럼 싸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네가 하는 일을 좌우하게 두지 마. 그녀가 특별하다면 이게 진짜라면 놓치지 마. 그럴 생각 없어. 좋아, 이제 전화 바꿔줘. 엄마가 도착해서 그 강렬함으로 새언니를 겁주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 태준이 웃었다. 샤워 중이야.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할게. 그리고 지혜야. 고마워. 뭐가? 판단하지 않아서, 나를 믿어줘서. 언제나지, 오빠, 언제나. 평창동에 있는 수연의 본가는 언제나 그랬듯 아늑하고 식물로 가득했으며 수연의 어린 시절 전체의 배경이 되었던 갓 내린 커피 향이 났다. 하지만 태준이 그의 벤츠를 바디에스에 주차했을 때 수연은 마치 전쟁터에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준비됐어요? 태준이 엔진을 끄고 그녀를 보며 물었다. 아니요, 수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겠죠. 태준은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기억해요. 우린 한 팀이에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마주하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김지숙 여사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들의 맞잡은 손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들어오너라. 그녀는 간단히 말하며 비켜섰다. 이원석 회장은 거실에 팔짱을 낀 채 수연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지원도 거기에 있었고 안락의자에서 수연에게 지지하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앉아. 아버지가 자신 맞은편 소파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태준은 수연이 앉기를 기다렸다가 그녀 옆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 제스처는 이 회장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시선은 거의 물리적인 강도로 그들의 맞잡은 손에 고정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누가 나한테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줄 건가? 내 관점에서는 내 딸이 한 남자와 결혼하려던 참이었어. 그 남자는 사라졌고 갑자기 자네가 그가 태준을 가리켰다. 나타나서 결국 그녀와 결혼했지. 이게 대체 어떻게 말이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태준은 수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맞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심지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장이 무시하는 듯한 손짓을 했다. 듣고 있으니 해보게. 저는 수연 씨와 3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태준이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녀가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그녀의 헌신, 성실함,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는 방식. 저는 민혁 씨와 함께 있는 그녀도 보았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몇 번 왔을 때요. 민혁이라는 이름에 이 회장의 턱이 눈에 띄게 악물렸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태준이 계속했다. 저는 왜 그런 비범한 여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녀를 파트너 대신 액세서리처럼 대하는 사람, 자신이 더 커 보이기 위해 그녀가 더 작아져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에게 안주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연은 가족 앞에서 그 말들이 소리내어 말해지는 것을 들으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을 때, 하객들의 말을 들었을 때, 수연 씨의 얼굴에 서린 굴욕을 보았을 때,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준이 이 회장을 똑바로 보았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전개되게 내버려두고 따님이 공개적으로 파괴되게 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나? 창가에 있던 김지숙 여사가 물었다. 그 순간에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그녀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에게 완벽하지만 비록 비전통적인 기회를 주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두꺼워서 수연은 부엌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지원은 활짝 웃고 있었다.
아빠. 수연이 마침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요. 믿어주세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은 희극이 아니었어요. 자선도 아니었고요. 그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정말로 봐준 거였어요. 제 결점과 불안감을 가진 저의 모든 것을 보고 곁에 머물 가치가 있다고 결정해 준 거였어요. 이 회장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다른 무언가,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민혁이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다. 그가 말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제주도에서 술에 취해서 울면서 실수했다고 무서웠다고 돌아와서 바로잡고 싶다고 하더군. 수연은 태준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쥐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느리고 거의 맹렬한 미소가 이 회장의 입가에 번졌다. 너무 늦었다고 말해줬지. 내 딸은 그놈이 도망쳤을 때 나타날 배짱이 있는 남자와 이미 결혼했고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가 직접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수연은 흐느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태준도 눈에 띄게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야. 아버지가 태준을 향해 돌아보며 계속했다. 자네는 내 딸의 상사야. 거기에는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권력 관계가 있어. 수연이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녀가 압박받거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알지?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태준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수연을 포함한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네? 그녀가 물었다. 대표님, 자기 회사에서 사임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사임하는 게 아닙니다. 태준이 명확히 했다. 당신의 직속 상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제 파트너에게 당신을 다른 부서, 다른 팀장 밑으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좋게는 6개월 전에 했어야 했던 것처럼 당신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팀과 함께 독립적으로 일하게 되고 이해 상충도 없게 됩니다. 대표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가 숨막히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보며 말을 끊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직업적인 이유로 이 관계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해서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느껴서가 아니고요. 김지숙 여사가 다가와 남편의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그래서 너희 둘은? 이게 정확히 뭔데? 스캔들이 잠잠해질 때까지의 일시적인 관계? 진짜 결혼? 수연은 태준을 보았다.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의 일부를 본 그 검은 눈동자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작은 미소로 그녀의 시선을 맞으며 그녀의 손을 쥐었다. 진짜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완벽한 타이밍에 웃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연이 인정했다. 6개월 뒤에도 지금처럼 확신할지 아니면 이게 그저 한순간의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보고 싶다는 건 알아요. 태준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보여지고 가치 있고 축하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건 단지 타이밍이 이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예요. 따님을 사랑합니다, 회장님.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그 말에 충격이 방을 가득 채웠다. 너무 빨리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실은 저는 몇 달 동안 저도 모르게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의 그녀의 웃음소리와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방식과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요. 그리고 어제 그녀가 산산조각 난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전부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200명 앞에서 2번 생각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수연은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랑해요, 이수연 씨. 그가 반복했다. 이번에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그리고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이 내가 감수한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쓸 겁니다. 저도 사랑해요. 수연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치유되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어쩌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라고요. 그들은 잠시 동안 관객이 있다는 것을 잊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키스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김지숙 여사는 휴지로 뺨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이원석 회장은 이 회장은 미소 짓고 있었다. 알았다.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다. 내 축복을 받게. 하지만 그가 경고의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만약 내 딸을 한 번이라도 아프게 하면 강 대표, 이 세상 어디에도 자네가 숨을 곳은 없을 걸세. 따님을 아프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매일 영원히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그녀를 사랑할 계획입니다. 김지숙 여사가 눈을 말리며 일어섰다. 자,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혼전 동거니 뭐니 하는 헛소리 말고. 결혼했으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 서로를 알아가고 삶을 만들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는 거. 엄마, 우린 이미 법적으로 결혼했어요. 수연이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교회 축복도 받아야 하고 제대로 된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 태준이가 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야지. 여보, 숨 좀 쉬어. 이 회장이 재미있다는 듯 말을 끊었다. 애들 하루하루 살게 놔둬. 지원이 다가와 수연을 꽉 안았다. 정말 기쁘다. 그녀가 귀에 속삭였다.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와줘서 고마워. 수연이 대답했다.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를 때조차 나를 믿어줘서. 언제나지, 수연아. 언제나. 다음 몇 시간은 대화와 커피, 그리고 느린 수용의 연속으로 흘러갔다. 이 회장과 태준은 사업 이야기를 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다. 김지숙 여사는 태준에게 그의 가족, 계획, 의도에 대해 폭풍 질문을 퍼부었다. 그리고 수연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녀 안에서 부서졌던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다시 탔을 때 해가 도시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태준은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연에게로 돌아섰다. 괜찮아요?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주 오랜만에 모든 게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상사가 당신 부모님 앞에서 불멸의 사랑을 고백한 부분까지도요? 특히 그 부분이요. 수연이 미소 지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제 상사가 아니지만요. 이제 그냥 제 남편이죠. 그냥 내 남편? 태준이 그 말을 음미하며 반복했다. 그 말 마음에 드네. 저도요. 그들은 스카이라인 뒤로 해가 사라지는 동안 키스하며 혼돈 속에서 태어났지만 진실 속에서 강해진 약속들을 봉인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앞으로의 길이 쉬울지 복잡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 서로에게서 발견한 것은 모든 위험,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 앞으로 몇 달 동안 받게 될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때로는 최고의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에 나타난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를 때, 내라고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 이수연은 잘못된 남자와 결혼할 것을 예상하고 결혼식에 갔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옳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그녀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미래를 향해 차를 몰고 갈 때 깍지 낀 손과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두 사람 모두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장대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다.